한편 박진석의 반격은 이미 고성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호텔에서 여유 있는 척 지내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고에 현금도 탈탈 써서 수중에 돈이라고는 하루 숙박비 치르면 끝나는 것이고 현금 카드도 변호사 상담비 30분 치르고 나니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옷이며 액세서리며 명품을 걸쳤지만 은행잔고도 현금도 없는 알거지가 된 겁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단순한 분노풀이가 아니라는 걸 고성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녀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돈도 명예도 관계도 도망칠 길도 모두 끊어놓아 완전히 바닥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발악을 하며 나를 몰라서 그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살궁리로 자산 현금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결국 자기 편이 될 사람 그리고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고성희는 딸 영라에게 향했습니다. 청담동 빌라 압구정 아파트 모두 박진석이 근저당을 잡아놔서 부동산에서 중개사한테 개망신 당하고 나와서 박진석에게 달려가서 이혼하자고 했지만 26년을 속이고 살아온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이혼도 거절당하고 결국은 자식에게 손 벌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악에 받쳐 있었던 고성희는 퍼뜩 영라 주식이 떠올라 딸 웹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딸이 웹툰을 하고 싶다고 반대할 때는 언제고 본인이 궁지로 몰리자 딸의 도움을 청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자식을 애미의 출세와 안위를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쓸 뿐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엄마였습니다. 주택 옥상 꼭대기 계단을 올라가는 고성희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습니다. 영라야, 너 주식 있지? 영라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주식은 영라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믿고 있던 엄마 손길이 닿지 않은 거의 유일한 안전지대였거든요. 그걸 팔라는 말은 영라에게는 너의 마지막 숨구멍을 내게 내놔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그걸 왜? 고성희는 한숨부터 쉬었는데요. 한숨이 아니라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도 기사 봤지?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엄마가 원해서 된 줄 알아? 근데 그 주식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더 해야지. 고성희는 아주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지금 변호사를 써야 해. 제대로 된 변호사. 이 판을 이혼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엄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거야. 박영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혼?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액수를 꺼냈습니다. 2억, 딱 2억만 만들자. 주식 조금만 팔면 돼. 박영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는 엄마가 필요한 돈이 아니라 엄마가 버려놓은 전쟁의 입장료처럼 들렸거든요. 엄마 나 그 돈 없으면 나 내 인생은? 고성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영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은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근데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그 말이 영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늘 쓰던 방식이었거든요. 사랑처럼 말하고 협박으로 묶는 방식. 박영라는 결국 다음날 증권사에 문의해봤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상했습니다. 분명 매도 가능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애매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고객님 해당 주식은 매도 과정에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왜요? 내 거예요. 권리관계가 조금 걸려 있어서요. 박영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엔 박진석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늘 그렇듯 큰일은 내가 해결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주식 팔려고 했는데요. 매도가. 박진석이 영라 말을 끈 듯 툭 던졌습니다. 못 팔아. 영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박진석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근저당이랑 권리 묶어놨어. 집안 재산 밖으로 못 빼. 그 순간 영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성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인질로 묶는 방식이라는 걸요. 아버지 그럼 엄마는? 박진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딱 잘났습니다. 내 엄마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뻔하잖아. 돈부터 긁어모아 변호사 사고 언론 더 흔들고 나를 흔들겠지.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영라야, 너 엄마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는지 이제라도 봐.
남의 약점 잡고 흔드는 걸로 올라온 사람이야. 그 말이 영란을 갈라놓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영란은 늘 예쁜 딸로만 존재하길 강요받았는데요.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고성이는 영란의 표정만 봐도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벌써 움직였다는 걸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박진석 나를 이렇게 쉽게 굶겨 죽이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성이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영라에게서 2억을 빼는 게 아니라 박진석에게서 2억이 아니라 전부를 빼는 쪽으로요. 영라야. 주식 못 팔면 됐어. 영라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은 제가 웹툰으로 받은 계약금이 있으니 이거라도 쓰세요. 고성이는 순간 표정이 화색이 돌면서 영라 내 딸이지 하면서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묶어둔 근저당을 보면서 오히려 결심이 굳었습니다. 좋아. 내 돈줄을 막았지? 그럼 남법으로 내 목을 조를게. 그날 오후 고성이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형 로펌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거기서 꺼낸 말은 단순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 목적이니까 철저하게 재산 파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자료요? 제가 제일 잘 만들죠. 그 말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변호사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고성이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내 편이 아니야. 돈이 내 편이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수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가장 비싼 사람을 쓰려고. 그리고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문자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보, 나 변호사 선임했어요. 박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은? 내가 다 막아놨는데. 고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막아보세요. 근저당 잡는다고 끝인 줄 알았어요? 박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표정을 보며 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이 당신 재산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재산은니? 변동? 친인척 명의? 다 조사 들어가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성희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절차죠. 나 절차대로 할 거예요. 박진석이 한 발 다가오자 고성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 찔렀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내 숨통을 끊으려고 근저당을 잡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경제적 학대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그걸로도 들어갈까요? 박진석의 주먹이 움찔했는데요. 그 반응 하나로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먹힌다. 고성이는 그날 밤 영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라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주식 팔라고 안 해. 대신 너는 엄마 편에서. 엄마가 이혼하면 너도 자유로워져. 영라는 그 문장을 보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엄마 입에서 들으면 그건 늘 대가를 뜻했거든요. 영라는 손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지은호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쓰고 싶은 거 있으면서 못 쓰게 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영라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 집안은 더 막장으로 굴러갈 거라는 걸요. 박진석은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거고 박성재도 이지혁도 그리고 지은호도 결국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은 날 묶어두려고 근저당을 걸었지. 근데 나는 당신 인생 전체에 소송을 걸어버릴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진석 책상 위로 도착한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박진석은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더 위험했습니다. 좋아 성희야. 너도 이제 진짜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이상철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라 습관처럼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들 지혁은 바쁘다는 말로 밥을 자주 거르곤 했죠. 아버지 회사에서 먹어요. 라고 말해도 상철은 못 믿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대개 괜찮지 않다는 신호였고 특히 지혁은 더 그랬습니다. 속이 어떤지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상철은 도시락을 싸고 아직 따뜻한 김이 오르는 보온통을 가방에 넣어서 AP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역 사무실 앞. 상철은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성재였습니다. 아들의 아주 친한 친구, 자주 집에도 드나들던 그 친구 노크를 하려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너무 놀래서 문을 벌컥 열어 제쳤습니다. 상철은 문틈으로 들리는 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귀가 먼저 알아듣고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식 아니면 시간이 없대. 그 한 문장이 상철의 몸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식. 시간이 없다. 상철은 처음엔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 사정이 들리는 법인데 이어지는 지역의 목소리가 그 부정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마. 죽기 하루 전에라도 아는 게 나아. 아빠랑 엄마 특히 우리 아빠는 못 버텨.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하려고 애쓰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처절했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머릿속은 논리도 순서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프다 하늘이시여 왜 하필 내 아들을. 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까지 올라오다 막혔습니다. 심장 이식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상철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상철은 몸부림쳤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지혁이는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애라고 운동도 하고 밤늦게까지 버티던 애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기억들을 비웃듯이. 상철은 문 앞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재가 지혁을 설득하는 목소리, 지혁이 애써 웃으며 넘기는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죽음의 가능성.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숨을 크게 들이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삼킨 사람처럼. 성재는 문 앞에 서 있는 상철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젖었지만 상철은 울지 않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내 아들에게. 한편 지혁은 AP 전 회장에게 본인의 상황을 애기하고 뒤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에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AP 회장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제가 심장이 한 달 정도를 버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수한 회사를 성공도 못 시켜보고 반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AP 전 회장은 괜찮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다니 하며 안타까운 눈길로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은 살 길을 찾아보자고 다독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